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세계 경제가 저유가 쇼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산유국들은 이번 저유가 쇼크로 국가 경제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요. 한때 저유가는 우리 경제의 호재라고 얘기하곤 했었죠. 하지만 최근의 저유가는 세계 경제의 침체 기조와 맞물리면서 오히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수출 시장이나 건설 경기 할 것 없이 업계를 막론하고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저유가 쇼크에 빠진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과연 어떤 해법으로 이 난국을 헤쳐가야 할지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을 치다 왕성호입니다.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고 있죠. 바로 급락하는 국제유가 이야기인데요. 국내의 경제가 급락하는 저유가 공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저유가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배럴당 100달러 선에 있던 국제유가가 지난 8일 기준으로 배럴당 37달러 선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 수준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유 컨설팅 업체 캔록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애널리스트 크리스 자르비스는 유가가 단기적으로 배럴당 32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유가가 반토막 나거나 20달러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이 될 경우 수출 단가 하락으로 무역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요 산유국들이 불황으로 내몰려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유가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각종 대외 악재가 이미 산적해 있는데 저유가 공포까지 정말 걱정입니다. 과연 초저유가로 인한 악재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 경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이 내용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왕성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저유가 쇼크,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경제의 영향은 무엇인지 오늘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는데요. 소개 올립니다. 먼저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자, 국제유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7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해서 30달러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근에서 이렇게 원유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올해 초로 봐야 되는데 1월 달에 이제 그 셰일 오일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것, 그게 이제 보통 브레이크 이븐이 한 80달러까지 기술 개발이 돼서 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들어와서 공급 샤프가 있었죠. 공급 자체 과잉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세계 경기가 지속적인 침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따라주지는 않고 공급은 많아진 데다가 최근에 이제 그 오펙 회의에서 이사회의에서 3천만 배럴 매일 그걸 유지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뉴스와 쇼크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데다가 이제 수요가 따라주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뭐 이 정도 수준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원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미국 그리고 오페크 간의 어떤 에너지 자원을 두고 패권 다툼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오펙이 감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시장 이 점유를 유지하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또 물론 이제 그 이 중동 내에서 이란에 대한 견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속적으로 석유를 더 쏟아낼 수 있는 잠재적 국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 선점 다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사실은 이게 유가는 떨어지지만 기름을 예전처럼 쓰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지점은 전 지구가 굉장히 좁아져서 과거에는 지구 어느 대륙에서든 불황이 오면 호황이 돌아가고 한 회전율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인 이제 저경기, 저성장 이렇게 접어들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이 지구의 성장 동력이던 중국까지도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석유의 공급을 다 이제 쓸 수 있는 용처들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 상황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오일 쇼크라고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고유가의 문제였는데 예. 저유가는 항상 호재로 활용이 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이상해진 상황이 저유가가 중장기적으로 떨어질 전망을 보이면서 이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데 예.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예. 내수 시장과 수출 측면에서 모두 다 악재가 될 가능성이 커서 아주 부정적인 조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유가 거듭 폭락에 대한 기사에 댓글 달린 것들을 보니까 그 시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유가가 그렇죠. 떨어지면 네.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교수님? 그렇죠. 이게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는 항상 이제 공급하고 수요를 같이 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의 과잉만 있다면 예. 그거는 생산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100%를 원유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수요 측면인데 우리는 대외 의존 경제란 말이죠. 그렇죠. 수출을 하려면 그쪽에서 산유국이나 아니면 이런 나라들 경기가 호재가 돼가지고 예. 수출 수요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팔 수 있는데 예,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공해서 원자재들이 와서 가공해서 돈에 써가지고 수출하는 예. 그 경기 문제인데 단지 생산비 절감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생산비 절감에서 낮은 금액으로 생산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팔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바로 그런 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경제의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공급 측면에서 봐서 생산비 절감이라는 것도 있지만 수요가 없으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유를 가공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또 5대 수출 품목 중에 산업 중에 하나라고 예. 하죠. 이거에 되면 다시 수출 단가가 또 떨어져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면 교육 조건 악화가 생기면서 무역은 더욱더 축소되면 예. 이런 악순환을 갖고 오는 독특한 우리 경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내수에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뭐 원유가가 떨어지면 좀 소비가 활성화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지속적으로 원유가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도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서 오히려 지갑을 닫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디플레이션의 또 네. 그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업종별로 예. 그 희비가 조금 가려지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뭐 이제 수주를 중심으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예. 건설업이라든가 혹은 요즘에 조선 예. 또 나아가서 철강 이런 부분은 이제 이 저유가 때문에 굉장히 이미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수요 공급에서 예. 수출 교역이 활성화되지 않고 잦아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 부채가 늘어나고 이제 힘들던 상황에서 예. 저유가가 이제 오히려 타격을 더 강하게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유가로 이제 반짝 호재를 보고 있는 업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 예를 들면 항공산업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항공의 경우에는 이 제트유라고 우리가 부르는 항공유가 예. 이 전체 원가의 한 35% 내외를 차지한단 말이죠. 예. 근데 원가가 절감되니까 어쨌든 계속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당장 좋다. 이런 그렇죠. 입장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자동차 산업입니다. 최근에 보면 그동안은 소형차 또는 친환경차를 선호하던 기류가 예. 최근 들어서 기름값이 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 저유가가 가장 체감이 되면서 기분이 좋을 때는 차에 휘발유 채울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같은 가격인데 이제 이렇게 많이 채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 쪽에서는 이제 중대형 차들이 많이 팔리고 예. 또 SUV가 연비는 좀 안 좋더라도 다용도로 이제 팔리고 예.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잠시 호조를 맞이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정유사는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예. 우선 쌓여있는 재고와 지금 싸게 들어오는 기름을 잘 조정해서 예. 타이밍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까지는 흑자를 잘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예. 전반적으로 이 기류가 장기화됐을 때는 정유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도 타격을 받는 업종인데 예. 제품군에 따라서는 예. 지금 타이밍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원가는 줄이고 마진은 유지하는 형태로 예. 조금 이제 매출과 수익을 잘 내는 기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악순환의 블랙홀로 예. 빠져들기 시작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지금 타이밍에는 이게 터닝 포인트다 보니까 희비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 업종별로 그렇고 같은 산업군 내에서도 또 이 제품군에 따라 다르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16년 경제가 문제인데요. 저유가가 계속 지속된다면 최소한 한
이 2, 3년을 간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고 예. 10년 간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는데 예. 우리가 최근 경제는 10년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서. 예. 근데 2, 3년만 이 기조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예. 국내 아까 말씀하신 내수 경제에 있어서도 산업군별로 예. 막대한 피해를 입는 쪽과 그리고 이제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나뉠지 몰라도 이것을 호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군은 매우 미미하다. 이런 점에서 전반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예. 크나큰 악재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경제에도 지속적인 국제유가 하락은 분명히 부정적인 요인이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원유를 생산하는 오펙 산유국들도 사실은 뭐 자국 국내 경기 계속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크 산유국들이 감산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오펙이라는 기구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비오펙 산유국이 있거든요. 예. 러시아 같은 나라.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오펙이 아니라 원유 대체품으로 샌드 오일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비오펙 대안, 그다음에 샌드 오일 같은 비원유 대안. 예. 이런 것들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두 가지 아주 딜레마적인 그 오펙 조직이 그래요. 하나는 결속을 유지해서 예. 쿼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쿼타를 정해서 이번에도 그래요. 이제 뭐 이란이 내년 이제 핵제재가 풀려가지고 1월부터 월 100만 배럴씩 생산하면 그건 어떻게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러지만 내부는 그게 아니거든요. 속에는 뭐가 있냐면 비오펙 대안인 예. 샌드오일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가격이 폭락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왜 대안이었냐면 비오펙 대안인 그 나라들하고 예. 그다음에 오펙 내부에서 결속에서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처음에 뭐냐면 지금 쿼타를 정한다. 예. 줄인다고 그랬을 때 그거 약속 지킬 나라는 모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3천만 배럴을 2천만 배럴로 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그동안의 경기 후퇴 때문에 여기 복지 지출이나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했어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정권 바뀌었고 멕시코에도 정권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줄여가지고 할 여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키지 못할 약속이니까 그냥 간단 말이죠. 또 한편은 뭐냐면 샌드오일을 죽이려면 예. 가격이 어느 정도 낮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오일 샌드가 $80 수준 보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있어야 이게 이제 가야 다음에 장기적으로 또 살아남지. 예. 이걸 저유가 안에서 고유가로 해서 줄이면 나중에는 또 당한단 말이에요. 대체품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차피 이럴 바에 유지하자. 예.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면에서 통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예. 결속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그게 오펙의 현실이에요. 예. 근데 이런 측면에서 오펙도 지금 이렇게 뭐 결속해서 70년대 1, 2차 오일 쇼크 때처럼 1차 오일 쇼크 14년 때 4배 원유가 올랐잖아요. 예. 2차 오일 쇼크에 다시 2배가 올라서 예. 73년에서 79년 사이에 8배의 원유가 상승이 그게 70년대 오일 쇼크란 말이죠.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때는 대체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체 국가도 없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일은 오펙이 저렇게 조절을 하지 못한다면 예. 오일의 가격은 예.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수요가 떨어지면 계속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이제 오페크 내부 문제인데 네. 회원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제 원인을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원유가가 계속 떨어지면 아까 서두에 언급하셨던 그 셰일가스 생산 미국의 생산 업체라든가 그다음 비오페크 회원국의 어떤 오일 생산에 있어서 그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버틸 수 있겠냐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연쇄 반응으로 문제가 예. 생기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거에 덧붙여서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뭐 오펙 관련 산유국들 예.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가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건설이나 플랜트의 주요 수출 국가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았지만 지금 미국은 12%밖에 안 되고 중국이 가장 크고 그 외에는 중동이나 아프리카란 말입니다. 예. 저희가 새마을 운동까지 수출하고 있고요.
또 한류 문화까지 이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이제 재정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세금들을 이제 여러 용도로 걷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지를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부국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석유를 국영화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아람코 같은 데서 통제를 예. 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이 내수도 어렵지만 수출로 진출하던 업체들도 이제 해외의 대형 플랜트들이 다 취소돼 버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발주 예정들을 다 이제 묶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첫 번째 큰 이제 우리 데미지가 있는데, 예.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데 예. 그것을 개발하는 업체가 대부분 시추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포스코가 어떤 타격을 받고 있냐면 예. 강관 수출이 줄어들었어요. 강관이라고 하면 강철로 예. 파이프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예. 이 셰일가스를 시추하거나 혹은 플랜트를 만드는 업체들이 발주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셰일가스가 배럴당 80불이라고 한다면 지금 30불대로 그렇죠. 이 석유가 떨어졌으니까 채산성이 악화되는데, 그럼 산유국 입장에서 셰일가스의 어떤 시장 진입을 좀 미룰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유리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공급은 넘쳐나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상호 견제의 지금 이게 제로섬 게임이 예. 서로 공멸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시장이 팽창할 때는 이게 좋은 전략일 수 있거든요. 서로 예. 이 가격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싸든 비싸든 이 사서 쓸 수 있는 수요체가 지금 줄어들어 버리는 마당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우리 70년대 추억, 1, 2차 오일 쇼크 때와 완전히 다른 것이, 최근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파리에 방문한 게 이 기후변화 협약 문제잖아요. 세계적으로 석유를 태워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지구온난화를 시키는 것을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카를 자동차 업체가 만들 수밖에 없고, 전기차로 계속 트렌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석유 자원에 대한 3대 공포가 있었죠. 하나는 환경을 오염시킨다. 두 번째는 곧 고갈된다. 70년대부터 이미 21세기 초엔 고갈된다고 했는데, 지금 아껴 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산을 오히려 거부하고 계속 지금 펑펑 석유를 뿌려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무엇일까 하는 이제 이 고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과거에는 경제 권역이 따로 움직였지만 예. 지금은 블록 경제가 아니라 완전히 글로벌 경제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면 다 힘들어지고 예. 성장 동력이 하나가 있으면 다 그 혜택을 나눠보는 연쇄적인 복잡계 경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예.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 보면요. 지금 저유가가, 이게 물론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저유가 기조가 중장기적으로 유지된다면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이제 위험성이 예. 굉장히 지금 이 우려하는 바가 큰 거고요.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예. 이게 더 진행된다면 앞으로 뭐 한 이 배럴당 30달러 아래로까지 내려간다. 아까 32달러까지는 전문가가 예측을 했는데 이것이 적어도 한 2, 3년 간다라고 하면 세계 경제의 한 4분의 1 정도가 날아갈 것이다. 지금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갈 것이냐. 야, 굉장히 암울한 네. 전망을 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오펙의 경우에는 뭔가 또 이제 이 비상등을 켤 수도 있겠죠. 예. 이 상황으로는 지금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로 우리가 버틴다라고 했지만 예. 결국 2016년 초 정도에 감산으로 돌아섰을 때 예. 문제는 또 갑자기 저유가에서 다시 급등했을 때를 대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위험성이 다 있는 거예요. 저유가가 유지됐을 때도 문제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한 3, 40달러대를 배럴당으로 놓고 경제를 또 짜고 있는데 예전처럼 뭐 4배, 2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한 50% 내외씩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는 또 버틸 수 있을 거냐? 예. 또 다른 아우성, 비명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법이 뾰족한 수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가장 난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어떤 그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조절해가면서 가격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 언급하셨듯이 이제는 좀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2, 3년 지속적인 하락이 거듭되면서 세계 경제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셨고요. 네. 교수님께서도 지속적인 하락을 예측하시는지요? 유가 하락입니까? 아니면 세계 유가 경제? 하락. 예. 유가요? 예. 근데 이제 참 유가 예측 그거 막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보면 예. 아까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선 복잡계 경제예요. 예, 그리고 이 말씀하세요. 세계 경제가 예.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가 안 된다고 그래. 보통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나라에서 죽으면 딴 나라가 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80년대까지는 미국이 살았으면 유럽이 갔으면 미국이 살아요. 예. 미국이 이제 침체면 유럽이 살든지. 이게 90년대로 오면서 중국이라는 게 또 탁 터졌단 말이죠. 예상치 못했던 것. 그거는 새로운 용어가 막 창서야 돼요. 뭐 글로벌 임밸런스다. 이런 게 뭐냐면 세계 불균형 이런 것들은 중국이기 때문에 생겼거든요. 이 얘기는 예측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항상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단계에는 과연 어떤 성장 동력이 있을까? 예를 들어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을까? 예.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유가 하락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고 오펙이 결속을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결속을 하면 셰일 오일이나 셰일 샌드가 다시 나올 것이고 예.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 취약은 또 해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수준을 해서 유지한다고 그러더라도 안 올리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대안인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게 지금 심해져서 엄청나게 또 개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거기가 또 나와요. 또 $100가 나오면 북해유전 또 나옵니다. 예. 북해유전은 좀 비싸요. 브렌트유 같은 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예. 이렇게 오일이 지금 뭐처럼 우리가 오펙이 조절을 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뭐 당분간은 네. 지속되는 어떤 유가 하락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앞서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출 주도형 경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수출 시장인 또 산유국들이 타격을 받게 되면 맞습니다. 우리 경제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뭐 남미 국가들도 원유를 팔아서 지나치게 복지에 지출을 하다가 지금 네, 뭐 어려워졌죠. 모든 정권들이 휘청휘청대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뭐 또 제2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뭐 산유국들 상황이 좀 심각하죠. 심각하죠. 지금 이제 아주 전 재밌는 사례를 예. 이게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뭐 중동의 이제 이라크와 시리아의 일부를 지금 IS라는 조직이 예. 이슬람 국가라고 지금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터키하고 러시아는 같이 IS와 맞서 싸우는 입장인데 러시아 전투기를 이제 터키 공군이 격추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외교 공방이 벌어졌는데 푸틴 대통령이 들고 나온 얘기가 터키가 IS로부터 불법 원유를 공급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는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또 제시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유가고 어디서나 석유를 싸게 살 수 있는데 터키라는 나라가 왜 굳이 IS와 같은 뭐 국제적인 테러 조직으로 낙인 찍힌 곳에서 그 불법 석유를 이제 유입하기 위한 노력을 했겠느냐. 저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석유라고 하는 자원은 지구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가 쉽지 않은 자원이거든요, 원래.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가 자원전쟁 이야기하면서는 석유를 확보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이제 해왔던 시절이 바로 몇 해 전인데 예. 그런데 지금 7년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다. 7년 전이 언제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였던 때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산업별로 예.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악화되기 시작했던 것이 처음에는 화폐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다가 예. 그다음에 제조업의 위기, 그다음에 이제 자원 위기까지 온 것인데 이게 지금 저유가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 문제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도 문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는 고가를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앞서서 이 공급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정도의 제조업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예.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야기하지만 인구가 막 이제 팽창할 때는 그야말로 소비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뭐 3만 불에 아직 도달 못했지만 예. 1인당 이제 국민 소득이 그래도 이제 중상위 국가 정도는 됐는데 지금 내수 소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기름을 이렇게 싸게 주더라도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연다 예. 혹은 돌아다니지 않는다 놀질 않는다 예.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건데 그만큼 지금 이제 세계 경제 위기는 복합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해 있다 우리가 이 징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내수 시장을 증진시키는 것에서도 우리가 추경 예산 올해 활용했습니다만 예. 과연 이게 지원 경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득주도 경제로 갈 것이냐. 지금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두 가지의 기류를 놓고. 하지만 대체로 답은 소득을 올려서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알지만 단기적인 방법과 중장기적인 방법의 이제 충돌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유가가 하나 이제 문제가 지금 되고 있고요. 유가가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쪽으로 작동을 해버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양면성이 있지만 나쁜 쪽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금리 문제가 또 여기 하나 있고요. 환율 문제가 하나 있어서 지금 80년대에는 우리가 뉴스에서 3조 효과가 호재다. 그래서 80년대 우리 경제가 괜찮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저금리, 그다음에 이제 달러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유가. 근데 지금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한 30년 만에 똑같은 그러한 이제 효과를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교수님 말씀이 좀 정확하다고 보는데 어딘가는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가 뚫고 들어갈 시장이 있었는데 미국이 나쁘면 유럽으로 가고 유럽이 나쁘면 제3세계로 가고 그다음에 중국이 또 이제 후발 개도국으로 올라오면서 뭔가 막 이제 이 인프라들이 구축되고 우리가 집어넣을 게 많았는데 이제는 눈을 씻고 봐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개도국 우리를 좀 추종해서 따라올 수 있는 국가로 아프리카나 중동, 아시아 일부 국가 이 정도였는데 문제는 그쪽은 돈이 없거나 혹은 이제 지금 현재 이 저유가 문제 때문에 스스로 이 유지하던 경제 규모를 이제 축소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내수 또는 수출. 그럼 어떤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 내수는 지금 성장 동력이 없어서 이제 헉헉대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 수출은 어떤 시장을 개척할 것이냐인데 더 이상 개척할 시장은 없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딜레마인데 97년 IMF가 왔을 때 부주엘러 낸 해밀턴 보고서라는 유명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그때 우리가 왜 IMF에 직면했느냐? 넛크래커 현상이다. 이 중국 등 후진국들로부터는 인건비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선진국의 첨단 기술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깨진 호두의 모양새가 됐다라고 진단을 했었는데 지금 저유가는 하나의 이 백그라운드일 뿐이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면 우리가 그때와 거의 같은 위로도 뚫고 올라갈 수 없고 아래로 다시 우리 가격을 낮출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는 경제 관료와 이 경제학자분들을 요즘에 참 많이 만나고 있다는 게 우려입니다. 참 뭐 계속 암울한 얘기만 하게 되는데 교수님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중동 국가들의 사회 불안이 커지고 결국에는 체제 전복 가능성까지 있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더 불안해질 것이고 안 그래도 경기가 좋지 않은데 엎친 데 덮친 격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특히 이제 자원 쪽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무슨 옛날에 이제 뭐라 좀 리비아,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나라 주로 자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보통 자기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통성을 없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복지 지출, 소위 우리 영어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 포퓰리즘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죠. 뭐. 이런 나라들은 벌써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바뀌었어요. 그 차베스가 17년인가를 누렸던 장기 집권인데 이번에 야당한테 총선에서 압패당했습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바뀌었죠. 이런 사례에서 볼 때 자원 수출을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의 딜레마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80년대에 네덜란드병, 네덜란드 북해 석유가 발견돼서 그랬거든요. 그 근면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돈이 생겨서 펑펑 쓰니까 이 사람들이 아낄 줄을 모르고 막 썼단 말이에요. 결국은 인플레와 사람들 게으르게 만들고 이런 것처럼 자원은 딜레마예요. 축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축복이 아닌 저주인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우리 유가 얘기하는데 뭐 너무 거시경제적인 얘기까지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바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분명히 그런 포퓰리스트 정책을 했던 인기 영합적인 정책 같은 나라들은 흔들려라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오늘 뭐 유가 하락에 대해서 계속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뭐 차 한 잔들 잠깐 목 좀 죽이시고요. 예,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의 새 미래를 연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모든 가치를 자전거 트렌드를 바꾸는 혁신적 브레이크.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강하면서 가벼운 나노카본 브레이크. 대한민국 자전거의 자존심. 나노카본 바이크. 메이드 인 코리아. 위아 위스. 네, 저유가 쇼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뭐 오늘 앞선 순서에도 잠깐 언급은 됐는데 사실 시청자들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실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휘발유 값도 떨어지고 굉장히 또 우리 소비를 늘리는 데는 호재인 것 같은데 결국 또 최근에는 악재라고들 호들갑을 지금 떨고 있거든요. 저유가 시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좀 연결고리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공급 측면에서의 잠시 쇼크가 주어지거나 충격이 주어지면 우선 저비용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수요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침체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구 5천만이 사는데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순머리로 해서 원자재 들어와서 가공해서 부가가치 붙여서 팔고. 이런 경제로 우리는 커왔고 또 그걸 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요 나라 규모나 자원 없는 데서 5천만은 절대로 못 먹여 살립니다. 따라서 이걸 할 수 없이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요가 없으면 우리가 팔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싸게 팔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없다 하는 측면에서 악재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비유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에 70년대 제가 대학교 1학년 다닐 때 뭘 했냐면 석유통 2개를 들고 가가지고 왜냐면 석유 공급을 안 해주니까 가서 이제 줄 서 있어요. 그때만 해도 석유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침체 때문에 국가 경제가 안 돌아간단 말이죠. 문제는 지금 이렇게 오일 가격이 낮으면 원래 2030년에 우리가 지금 성장 속도로 한다고 쳤을 때 기준으로 37%라고 아주 앰비셔스한 감축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걸 지키려면 뭘 해야 되냐면 신재생 에너지 사용 지금부터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이 하는 우리 이제 황화 질소나 뭐 이런 거 질소화물 나오지 않게 자동차 중에서 전기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투자가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일 값 싼데 왜 투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망에서 이 대체재를 지금 개발을 할 그 인센티브 자체도 없어지게 되는 경제가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해외 팔기 어려워서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세계적인 저유가 현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2030년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비할 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이 현상은 참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이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차피 오일은 유한 자원이고 결국엔 어떤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아무런 뭐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동기부여도 안 되고요. 뭐 지난 정권에서도 뭐 줄기차게 어떤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외쳤습니다만 시장이 안 열리면 결국 또 투자 회수가 안 되고 또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그런 악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유가가 낮게 가겠습니까? 어느 순간 또 올라가겠죠.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텐데 이제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예를 들면 원자력 산업에 붐이 붙었던 게 70년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원전 수출 국가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우리는 뭐 핵은 생각도 못했을 때죠.
이 카터 행정부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우리가 자주국방 핵개발 직접 하겠다. 미국하고 이제 정치적 관계가 안 좋았을 때인데 예. 그때 무슨 일이 터지냐면 미국의 3마일 섬 방사능 누출 사건. 해서 이제 미국의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예. 국제적으로 이 원자력의 핵심 원료인 우라늄 가격이 하락을 해요. 우라늄 개발 사업이다. 국제적으로 박살이 납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유가가 되면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동기부여가 안 돼서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죽게 된다. 지금 예. 그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 거고요. 저는 또 약간 좀 다른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석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로 연료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단의 연료 또는 이제 뭔가 발전소를 돌려서 예. 우리가 화력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모든 제조업에 들어가는 석유화학 합성 물질로 만들어진 제품이 거의 다예요. 그렇죠. 우리가 입고 있는 양복, 이 옷도 스튜디오 그렇고요. 안에 모든 것이 거의 다일 거예요. 예. 그게 뭐 이제 고무, 플라스틱, 타이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저유가가 됐을 때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 예. 이게 일시적으로는 교수님 말씀처럼 좋지만 장기화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물가거든요. 물가는 고물가도 항상 문제지만 이 서민들의 뭐 등골 휘고 정말 이 물가가 높으면 예. 왜 이렇게 잠자고 나면 콩나물 값이 뛰고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 어머니들이 하셨지만 지금 물가가 0%로 지금 그렇죠. 동결돼 있습니다. 이게 내수가 죽는 여러 가지 징후이자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문제는 이 석유와 관련된 모든 저유가가 중장기화 된다면 결국은 물가가 오르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이 물가 하락 혹은 동결 유지 요인의 핵심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예. 이미 그렇게 작동하기 시작을 했고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석유라고 하는 물질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 경제에 깊숙이 침투해 있고 이것의 원자재 가격이 예. 물가를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예, 예. 어찌 보면은 좋을 수 있지만 예. 당장 짧게는 미시적으로는 이 중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움직일 이러한 전망이 없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이 저물가 시대를 가면서 내수 경기는 위축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우려로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참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안 그래도 이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물가가 또 너무 낮아서 성장률을 더 떨어뜨릴 우려도 그렇죠. 있고요. 결국 뭐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자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 그러면 또 지금 지갑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결국에 많은 전문가들이 뭐 찬반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앞으로 디플레이가 올 것이냐? 우리도 지난 일본 뭐 10년, 20년처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우려를 하는 게 예.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예. 1990년대 일본의 산업 구조하고 너무 똑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91년도 그러니까 90년대 초에 일본의 이제 버블 폭발, 우리가 예. 보통 일본식 표현으로 복합 불황이라는 것이 닥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산업 구조하고 우리가 보면 KDI에서 보고가 한번 나왔더라고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겪었던 그거보다 훨씬 빠른 고령화 저출산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산업비통을 참가하게 가지고 인구 절벽이라는 게 갑자기 닥치고 그동안에 누렸던 70년대에 4.6명을 낳던 어떤 인구 프리미엄을 누렸던 것이 이제 싹 어느 시점에선가 돌아서는 상황에 지금 저희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디플레 우려 기대가 현실화가 된다면 예. 그럼 자산 가격 떨어질 거라고 두 가지일 거야. 하나는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 부동산 가격 폭락이죠. 폭락하겠죠. 이 얘기가 되면은 실질 부채가 커져요. 우리 가계 부채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부동산가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 부채가 커지니까 더 소비자는 문 닫을 거고. 예. 이거는 악성 소위 말해서 축소해서 계속 가는 시초가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그렇다면 이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하지 않는 딴 처방을 극약 처방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 이제 있긴 있는데 그 처방이 조금 좀 너무 좀 해라서 그러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 먹는 하마들이 많아요. 부실기업들. 그래서 은행이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거기에 은행에서 돈 대주느라고 우리나라 자원 낭비가 지금 엄청 납니다. 부실기업 처벌이 빨리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지 이건 돈 먹는 하마예요. 기업이 아닌 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처리해서 자원 낭비 우선 막아야 되고요. 그래서 복지나 딴 데 소비, 심지어 고이즈미 때는 5만 원짜리 쿠폰을 나눠줬어 쓰라고. 일본이 그걸 하기 위해서.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극약처방이 무슨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철강 석유화학 쪽인데 굉장히 우리가 오버카패시티예요. 과잉 설비 때문에 이걸 팔지도 못하고 돈은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이 과잉 설비에서 낭비되는 그것 이거에 대한 구조 조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그 돈은 진짜 돈 먹는 하마로 우리가 딴 데 써야 될 거 하나도 못하고 디플레는 더욱더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를 물론 내년 총선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알아요. 예. 그러나 아주 정말 깊은 생각을 한 이 정책을 가지고 예. 이제는 손을 봐야 되는 시점에 왔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그 자원 낭비 때문에 예. 이게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세계 경제 환경으로 볼 때는 제가 너무 과격한 얘기를 한 것 같은지만 사실입니다. 소름이 돋는데요. 지금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건 이제 90년대 일본과 지금 너무 유사한 상황이다. 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더 좋지 않다. 결국 우리가 제대로 한계 기업 정리하고 구조조정 못하면 일본보다 더한 디플레이션 늪에 빠질 수 있다. 네. 평론가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예. 100% 동의입니다. 100% 동의고요. 이 국책 연구기관들이나 예. 혹은 이제 대기업 연구소들도 비슷한 징후들을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사한 맥락에 포인트는 좀 다르지만 예. 보고서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도 모르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격하게 못해서 그렇지 지금 기조는 잡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좀비 기업 또는 한계 기업이라고 부르는 부실 기업들을 구조조정한다 하는 방침 나왔고요. 예. 뭐 우선은 이제 170여 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한 이제 연말에 대두된 게 아까 말씀하신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발전해왔던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대기업들이 예. 지금 애물단지가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철강이라든가 철강.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조선산업. 지금 뭐 이제 매각해야 된다라고 나와도 팔리질 않아요. 예. 지금 뭐 동부제철 문제를 보세요. 또는 대우해양조선을 보세요.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뭐 연간 몇 조씩 지금 이제 적자를 누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적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은행들이 다 끌어안고 있는 이 부실 채권들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뻥 터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 있고요. 예. 내년에 또 지금 이제 이 미시적으로는 회사채 대란이 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단 말입니다. 회사채 발행한 것들 아까 말씀하신 가계부채 지금 늘어났죠 계속 지금 이제 거의 1,100조를 1100조, 넘어섰죠. 예, 넘어섰습니다. 1,166조 정도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게 복합적으로 일본식 불황으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다가 20년이라고 했다 30년까지 갔는데 예. 요즘 좀 이제 아베노믹스 때문에 좋아지느냐 마느냐 바라보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 폭락이라든가 붕괴의 속도가 더 빠를 것인데 제가 좀 이 정부의 정책 관료들이나 혹은 기업 혹은 우리 자신 개인들에게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대안이 지금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디플레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북유럽 국가들은 항상 제조업 지수를 체크를 해요. 예. 우리의 생산력, 생산성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이제 만들어내는 이자 소득을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올해 바람을 일으켰던 21세기 자본론의 토마 피케티 교수가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산 경제가 잘 운용되고 있으면 우리의 제조업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계속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예.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농업 국가에서 경공업으로, 예.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으로, 그 다음에 어느 순간 ICT 국가, 강국으로. 그래서 최근까지는 또 전자가 부양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는 삼성전자 등의 실적이 뭐 어닝 쇼크를 또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차세대 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 그것은 결국 뭔가를 만들어내는 가치를 창출하는 쪽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기업 영역에서 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정부가 주도할 수 없는데 과거처럼 정부는 적극 지원을 하고 예. 기업이 이끌어내고 예. 거기에 수많은 인재들이 달라붙어서 예. 뭔가 새로운 이제 산업,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가치 창출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뭔지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을 정하는 게 예. 아주 중요한 리더십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걸
그건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고 기업의 CEO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계의 이제 리더 그룹일 수 있고 혹은 아주 엉뚱하게 뭐 미국식으로 하면 스티브 잡스 같은 한 젊은이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경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싹이 뭐냐?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을 만들기 위한 뭔가 투자를 이제 하드 투자나 소프트웨어 투자나 뭔가 투자들이 이루어져서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위기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럼 새로운 인큐베이터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모르고 있다면 그게 더 무서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유가 시대의 글로벌 경제, 우리 경제 거시적인 얘기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도 함께 해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 시장의 소비자들은 원유가 하락한다? 내가 운전할 때 기름값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근데 왜 이렇게 원유 가격은 바닥인데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기름값은 그만큼 하락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게 제일 불만이신 것 같아요. 이게요. 우리나라 이 휘발유값하고 이제 LPG 가스가 이제 주로 이제 소비자들이 쓰잖아요. LPG는 주로 이제 택시에서 쓰고 이 휘발유 값은 뭐냐면 싱가포르 제품 시장 가격이에요. 그걸 표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들어오는데 근데 우리가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들어와서 그 전에 재고 날릴 때는 비싼 걸로 샀으니까 그거는 바로 못 깎아줘요. 거기 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3주 뒤에는 분명히 조금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LPG들 있잖아요. LPG 차들, 택시들 많이 하는 거. 이건 아람코가 정해요. 사우디의 그 국영석에서는 아람코가 공급의 대부분 거기가 움켜쥐고 있고 또 거기가 딱 고시를 하면 그 가격이 세계 표준 가격에 대한 달러에 이제 정하는 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람코에 의존하고 우리가 LPG를 대부분 아람코에 의존하고 사우디에서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왜 내려가는데 우리한테는 그거 없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LPG 같은 경우는 수입선 다변화 통해 가지고 조금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사우디의 아람코가 워낙 메인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휘발유 가격은 몇 주 지나야 돼요. 시차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뭐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시차를 두고 국내 시장의 어떤 그렇습니다. 그 유가 하락이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평론가님, 뭐 오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개인들이요. 앞으로 자산 관리를 이 저유가 시대에 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또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뭐 채권이냐,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아까 저 교수님 말씀에 제가 100% 동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일본식 흐름을 우리가 차단하고 이걸 점프업해서 다른 성장의 이제 어떤 방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말이죠. 이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저는 한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산에 대해서는 뭐 금을 권하는 분도 있고 다종다양하신데 자기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자기 투자? 네. 자기와 자라나는 세대에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두 가지. 하나는 지식 측면이 있겠고요. 그건 뭐 공부일 수도 있고 자기가 뭐 원하는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걸 수도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경험에 대한 투자입니다. 뭐 이제 그 우리가 젊은 우리 아이들을 좀 해외로 유학까지는 아니어도 여행을 자주 시킨다든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자기 투자를 해둔 것이 어떤 컨텐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이 저유가에서 비롯된 여러 업종의 문제를 우리가 짚었습니다만 결국은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컨텐츠밖에 없거든요. 그럼 사람과 컨텐츠에 투자하는 길을 아까 제가 토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늦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좀 두려움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 혹은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세대들에게 무엇이 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건지 사람에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장기적인 저유가 시대 불황을 맞아서 투자할 곳은 사람이다. 교수님. 아주 명답 중에 명답인데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참 이거. 일단 말이죠. 또 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또 내시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의 말씀인 것 이제 같아요. 국가 차원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차원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의 경험은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드라스틱한 조치를 못 했거든요. 그냥
움켜쥐고 그냥 끌고 가다가 저렇게 됐는데 예. 아까 얘기한 구조조정,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 예. 이런 것들을 빨리 없애서 소위 말해서 혁신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우리가 자체적인 신성장 산업, 예, 예. 아까 얘기하신 스티브 잡스나 저커버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를 만들지 않으면 대외 의존 경제에서 대외는 이미 없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자체적으로 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예. 우리가 해외 시장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혁신 산업이에요. 아까 이제 얘기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하고도 통하긴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규제 철폐. 예. 소위 말해서 M&A 같은 시장도 빨리 활성화를 시켜서 이런 틀을 만들어 주어야 예. 그래야 뭔가 어떤 혁신 산업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외가 어떻게 경기가 안 좋더라도 우리 자체로 끌고 가면서 시장을 창출해내는 예.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유가 쇼크에 대한 우리 경제 대응 방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 두 분 모시고 많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선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최근 몇 개월간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참 세계 경제에 들여온 악재들을 매주 다뤘던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문제나 신흥국 위기, 또 오늘 다룬 저유가 문제까지 참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 드린 것 같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인데요. 이런 소식들도 같이 좀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새해는 역동적이고 밝은 소식 많이 전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